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외 정치 토론 원외 측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경 대덕대 겸임교수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너무 길죠? 예. 뭐 사실상 순천갑. 예.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논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겠습니다. 아유, 엄청 많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지역의 언론인 분들도 전화 많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이낙연 후보가 이제 낙마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남에서도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치적인 득점을 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지금 아슬아슬하게 굉장히 위태로운 민주당의 원팀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그런 결과가 사실은 된 거라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뭐 사실 고향이 대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세대가 5.18을 잘 모르는 세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이게 4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광주 전남 지역에는 살아있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갑자기 뭐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역에서는 굉장히 참 납득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대로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호남에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 전체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경선 끝나고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후보한테 오로지 다 가지 않았는데 이 건 때문에 이재명으로 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경 교수님. 우선은 윤석열이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1일 1망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좀 잠잠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 망원 시리즈 중에 하나고 가장 큰 핵폭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뭐 천박하고 한심한 지도자다라는 이 논평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논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호남 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전에도 뭐 부정식품,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아니다. 뭐 해일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사능 유출을 뭐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그럼 후쿠시마에서 나온 농수산물 한번 윤석열과 그 가족들이 한번 먹게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글쎄요. 이 망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댓글이 지금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조선일보에서도 여야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올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뭐 수습을 캠프에서는 하려고 할 텐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조차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당내 또 경선 경쟁자들도 다 비판 대열에 섰는데 윤석열 후보가 결국 사과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것이 하던 대로 사과 안 하고 넘길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아마 이 정도로 커지면 당연히 뭐 사과를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빨리 어떻게 보면 호남 민심에 다가가려고 내일 또 예정에 없던 뭐 여수 순천도 급하게 또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도 천명했지만 전혀 저희가 5.18에 대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지 호남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 뭐 발언이 문제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선 후보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경선 주자의 4명 중에 1명의 발언일 뿐이다. 저희 당의 입장은 변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은 후보가 만들고 수습은 대표 갑니까? 네, 윤석 대표가 또 급하게 내일 또 내려오셔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뭐 순천 이제 여순 사건 관련해서도 오고 뭐 나로호 발사도 보러 이제 또 가고 아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좀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좀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좀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만 뭐 저도 이 대표랑 친분이 있긴 하는데
부쩍 늙은 것 같아요. 당 대표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요. 다크서클도 엄청 생기고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준석 대표였다면 훨씬 더 강한 어조를 썼을 수 있을 텐데 당대표가 되니까 참 본인의 그 원래 스타일보다 많이 자제하느라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 국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안전행정부 국감은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오늘 지금까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경 교수님부터. 글쎄요, 저희가 지금 민주당에 그리고 제가 전 캠프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뭐 이걸 완승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러운 게 있는 뭔가 거고요. 여유가 느껴지시는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선은 국민들께서 처음에 대장동 개발,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할 때 뭔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국감을 처음에 당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내가 정말 그때 잘했던 부분이다. 이것은 더 많이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되도록 여러 번 설명해서 설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뭐 결과론적입니다만 이 후보가 국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오히려 지금 하에 가면 국감을 해가면서 지금 결론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공공개발 100%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했고 그럼 다 가져가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민과 협력개발도 돌렸고 그때 당시에는 수익이 그때 당시 70% 지금 계산해도 50%는 가져온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국감에서 새로 나왔던 게 그러면 이렇게 민간 개발업자들이 수익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이 장을 만들어준 건 무엇이냐. 근데 이거는 정부라든지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하고 하면서 이걸 좀 그 장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도시개발법 개정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택지개발촉진법이 이런 그 민간의 개발업자들의 수익률 6%로 제한하는 것인데 이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가에서 수익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 것도 지금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좀 잘 전달이 안 됐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감 시작하기 전에는 뭐 사실은 새롭게 국감 끝나고 나온 여론조사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더 큰 책임이다가 60% 이게 넘었거든요. 수치에 의해서 이따가 또 불러드려야 돼요. 제작진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 60%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잘 준비하면 이재명을 그러기 시킬 수도 있겠다. 근데 한쪽에서는 결정적 한 방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것 갖고 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게 이재명 후보가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론적 시각이 좀 많았거든요. 결국은 결정적 한 번은 없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뭐 새로운 증거나 뭐 자료를 받은 것도 없고 뭐 증인도 출석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뭐 맹탕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 측면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경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뭐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시는데요. 민관 공동개발을 했더라도 뭐 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상관없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만 넣었더라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거였어요. 계약으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국민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불만족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핵심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보고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라는 사람의 존재가 없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 국감에서도 보면 뭐 유동규 씨의 인사 결정 과정을 기억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아니 이걸 납득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유동규 씨 굉장히 자기 측근이고 원래 처음에 측근 아니라고 하셨다가 뭐 가까운 사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경기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자리인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인사결정 과정 기억 못한다? 글쎄요.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여론 추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득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대장동을 여기서 뭐 논쟁할 건 아니고요. 그 전체적 총평을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답변 태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되게 가벼우시더라고요. 근데 뭐 원래 가벼우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거는
하시는 메시지랑 태도가 너무 안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장동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국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유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상실감을 드리고 자기가 민간업자의 이런 많은 어떤 그 수익이나 어떤 그 자기 밑에 있던 수하의 이런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막상 들어가셔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많이 웃으시기도 하시고 또 뭔가 그 야당 의원들도 뭐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시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나 국감을 어떤 임하는 태도가 서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보일 태도냐, 향후에 예. 대통령이 되실 만한 분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도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이렇게 부분에 봅니다. 대해서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웃음은 이제 그러니까 그제 월요일 날 국감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오늘은 웃었던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웃었던 게 지금 한 5시간 정도에서 한 질의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같은 질문에서 좀 웃음이 있었습니다.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들으시면은 많이 같이 웃기실 거예요. 우선 김용판 의원의 질문이었었고 뭐 이상하게 뭐 돈다발을 무슨 마피아 조직 중에 한 사람이 돈다발을 줬다라는 거였었고 근데 그 증명된 돈다발이 돈을 줬다는 거는 2015년도. 그런데 본인의 SNS 계정에는 2018년도에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2003년 전에 준 사진을 나중에 찍은 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증거물을 국감이라는 건 국회의원들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로스 체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그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 그 상황이 상당히 웃겼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만 웃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그 국가위원장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국민의힘 쪽 의원들도 약간 웃으셨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꺼진 상황이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글쎄요. 저 짧게 좀 마무리해주세요. 말씀드리면은 저한테는 그 절박함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국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국감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그러니까 도정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재명 청문회가 됐는데요. 이거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국민들께 설득하고자 하는 어떤 절박한 마음에 한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언급한 여론조사 대장동은 누구 책임이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0일부터 13일 양일간 전국 1014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어제 MBC PD수첩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단서인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교수님? 거기에 윤석열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뭐 그리고 김웅 의원의 그거는 녹취 파일이 아니고 이제 음성 녹음이 직접 나온 거죠. 고발장은 뭐 저희가 만든다. 여기서 저희가 누구인 것인지를 우리가 좀 밝혀내야 될 것이고 고발장을 가지고 간다면 또 그쪽에다 얘기해 놓을게요. 그쪽은 또 어딘가. 이게 지금 그쪽은 검찰이거든요. 대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김웅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내가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거 처음에 MBC가 이거를 보도를 했을 때 윤석열이라는 거 없었는데 넣었다라고 하면서 또 여러 언론에서 좀 뭐라고 했던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고발장 초안을 잡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했었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우리가 그쪽 이렇게 나오면은 윤석열 그 지금 현재 후보와 연관이 전혀 없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 최대 이익 수혜자는 누구냐. 윤석열과 그 배우자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피해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고발 사주가 아니고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좀 봐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뭐 이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언급됐다고 하지만 뭐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거나 지시했다 이런 뭐
취지에서 명시된 거는 없어요. 예. 그냥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뭐 자기가 가게 되면 마치 이제 윤석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한 거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3번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2번도 그냥 그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들을 얘기한 거지 뭐 윤석열 후보의 지시 관여를 입증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때 그 시기를 죄송해서 짧게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요. 네. 계속 얘기하세요. 네네. 예, 천하람 변호사 계속 얘기하세요. 아, 네네. 아까 이제 제작진께서 티키타카 많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 교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고요. 일단 저도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김웅 의원이 이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더 이상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무리 선거 직전이라 바빴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좀 더 이상은 신뢰하기 어렵다. 근데 다만 저희가 누구고 이게 뭐 누가 이걸 정말 작성했고 전달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사실 아직 뭐 100% 드러나지 예. 않은 부분이고요. 특히나 사실 전 국민의 관심사는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용인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직 나온 게 직접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 뭐 PD수첩에서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처럼 하셔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기존의 언론에서 나온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녹취록만 가지고 이게 뭐 윤석열 후보의 뭐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고 많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경 교수님 반론 짧게. 네, 짧게 할게요. 네. 우선 그 고발 사주 문건 고발장이 접수되고자 보냈던 그 시기예요. 그 시기 3, 4일 동안 한동훈과 윤석열이 통화를 40회를 합니다. 3, 4일 동안 40회면 상당히 많은 뭐 통화죠, 솔직히. 예, 예. 그리고 한동훈과 손주성 그리고 대검 대변인이 카톡을 128회를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 반론 짧게. 예. 한동훈 검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자기 입장을 냈죠. 자기는 김웅 의원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심지어 김웅 의원이라는 사람과 평생 뭐 연락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실 한동훈 검사장하고 윤석열 뭐 후보는 원래 친한 사이잖아요. 이거 뭐 연락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고발 사주를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지나친 비약이죠. 아니 카톡이 증거로 남아 있는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에 예를 들면 통화를 하든 연락을 하든 했다고 해서 네. 이게 뭐 고발 사주를 같이 공모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아니 지금으로서 한동훈과 말이 안 되는 윤석열 거죠. 대검 대변인이 있는 카톡방에 128회를 3, 4일 동안 했다는 것이 증거로 있습니다. 네, 뭐 다른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 그래요. 내용을 아시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빨리 풀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언급됐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시했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이게 좀 직접적으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웅 의원이 저희가 준비를 할게요. 그쪽에 이야기해 놓을게요. 이게 검찰 측이 아니라고 하기는 이것도 조금 어거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 논란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아직 윤석열 후보가 지시한 게 나오지 않고 전 앞으로도 나오긴 어렵다고요. 직접 증거는.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으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 휘하의 부하들이 어쨌든 이런 행동을 벌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 혹은 사과 이건 필요하지 않는 거야. 네, 저도 만약에 이게 그 원 작성자가 손준성 검사 내지는 뭐 검찰 조직 안에 있는 검사들이 이런 고발장을 풀었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도의적으로 사과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뭐 비슷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지사가 직접적으로 뭘 지시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은 정치적 내지 도의적으로 지시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내로남불을 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만약에 검찰에서 이런 걸 작성했다라고 하면 도의적인 정치적인 사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없어서 아까 못다한 국민의힘 당내 상황. 지금 대구에서 국민의힘 합동 토론회가 진행 중인데요.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면서 당심은 윤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니냐. 일반 여론조사는 뭐 홍 후보 쪽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주호영 의원이 뭐 물론 TK 쪽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지난번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졌죠, 사실. 졌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우리 또 모바일이고 비대면 환경이기 때문에 뭐 주호영 의원 한 명을 영입한다고 해서 TK 당심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저희 당내에서도 그 대세나 흐름을 굉장히 잘 읽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내에 계시는 선배님들이랑도 얘기해 보면 주호영 의원이 가서 그 자체가 어떤 큰 도움이 된다라기보다 네. 그 흐름을 잘 읽는 주호영 의원이 절로 갈 정도면 뭔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의 그런 판단은 대체로 맞다. 그런 얘기들을 당내에서는 아니, 많이 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천별에서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모르죠. 이게 또 아직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번 그 저희 경선은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경 교수님. 우선 의원들이 아니, 잠시만요. 제가 이거 질문할게요. 네. 시간이 1분 40초밖에 안 남아서. 네네. 예. 홍준표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윤 전 총장이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캠프 서른 의원이 이재명 후보한테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다. 그 경선 과정이기 때문에 네.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좀 충분히 격한 할 얘기가 수 있다?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서른 의원과 이재명 후보 간에는 뭐 포옹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도 서른 다른 데 보시더라고요. 근데 먼 산 보시는 것 같은데. 서른 의원의 SNS에도 지금 뭐 이번에 재집권을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글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은 경선 과정에서는 어디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원팀 가능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물론 네. 가능합니다. 네. 자,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과제예요. 민주당은 이미 후보를 뽑았으니까 이제 네.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후보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경선 후유증이 없을 것인가? 근데 저희는 지지자들이 훨씬 절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선거에 계속 져서 예, 너무 져가지고 오죽하면은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당원들도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전통적인 당원들이 실제로 별로 안 좋아하는 네. 기토종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 이준석 대표를 대표로 선출할 정도의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명락대전에 비하면 저희 경선에서의 다툼은 솔직히 애기들 장난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 없이 저희는 뭐 원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이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